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지난 시간에 이어 통증혁명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은이 존 사노우는 미국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수이자 러스크 재활의학연구소 소속 의사다. 심신의학의 개척자로 TMS, 텐전 마이오사이티스 신드롬,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진단 개념을 이용하여 수술과 약물, 물리치료에 의존하지 않고 수천 명의 통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대표 저서로는 통증을 이기는 마음의 힘, TMS 통증 치료 혁명, 통증 유발자 마음 등이 있다. 오늘은 4장, 통증의 치료입니다. 초기의 통증 치료. 나는 TMS 치료법을 지난 17년간 계속 연구해왔고 발전시켰다. TMS 치료법은 통증이 마음과 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긴다는 분명한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처음 떠올랐을 때 나는 이를 환자들에게 말해주었다. 동시에 물리치료도 병행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에 나는 물리치료가 환자에게 해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산소 결핍이 통증의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 환자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자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완치된 환자들은 대부분 통증이 정서적 요인 때문이라는 점을 잘 받아들인 이들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통증이 사라진 사람들 중에는 통증의 원인이 마음에 있다는 내 진단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운동요법에는 적극적인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특정 물리치료사가 다른 이들보다 더 치료율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 이런 관찰을 토대로 나는 두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1. 통증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자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일종의 페니실린과 같다. 2. 어떤 환자들은 특정 물리치료에 대해 플라시보 반응을 보인다. 플라시보 효과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대개 일시적인 효과만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완벽하고 지속적인 치료법을 찾는 것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환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것은 일종의 지식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의 나에게는 전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러나 지식요법은 효과가 좋아서 치료 성공률이 높았다. 나는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에서 진행되는 이 모든 과정을 알 것 같다는 일종의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이는 그다지 당황스러운 느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그 작동 방식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는 뇌의 작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니까. 이 기간 동안 나는 일군의 유능한 물리치료사들과 함께 긴밀히 작업했다. 이들 치료사들은 모두 TMS에 대해 배웠고 자신의 물리치료요법에 심리적 요소를 결합하여 치료를 진행했다. 그들이 나를 대신해 내 이론을 실험해 준 것이다. 그 후 내가 물리요법을 완전히 중단하게 된 것은 나로서는 어려운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헌신적으로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 초기에 하워드 러스크 재활의학 연구소의 심리학자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오늘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나는 그들로부터 심리학의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고 그들은 정신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우리는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다. 다소 늦은 감이 있었지만 1979년 나는 환자들을 일종의 강의 토론 프로그램에 초청했다.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TMS에 대한 환자 교육이 치료의 핵심 요소라는 점이었다. 정신분석이나 정신치료를 꽤 오랜 기간 받아왔지만 통증이 여전히 가시지 않는 환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심리적 통찰력을 갖추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환자가 TMS에 관한 사실들을 알아야만 통증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시간짜리 강의를 4회에 걸쳐 하고 나중에는 2회에 걸친 2시간짜리 토론으로 이어졌다. 처음 2시간 강의는 TMS의 생리학과 진단에 관해서, 다음 2시간 강의는
TMS의 심리학과 치료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이 강의를 계획한 이유는 분명했다. TMS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정보가 중요한 요소라면 환자들에게 TMS가 무엇인지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환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했던 것이다. 신체적 관점에서 볼 때 TMS는 해롭지 않다. 따라서 그것에 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신체 동작에 관한 주의사항들도 불필요하다. 이런 주의사항들은 환자의 공포심만 키워 치료에 방해가 될 뿐이다. 현재의 치료 개념. 통증의 목적이 환자로 하여금 몸의 주의를 돌리도록 하는 것이고, 내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가 신체 증상을 무시하고 심리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면 이제 통증은 자신의 쓸모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통증이 자신의 주의를 신체로 돌리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 통증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자각이 확실하게 형성되면 더 이상 속임수가 먹히지 않게 되어 통증도 멈춘다.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완전히 머릿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경우 환자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 그림은 이 메커니즘을 잘 보여준다. 이 장에서 말한 불쾌한 감정들이 생겨나는 곳은 바로 마음의 기관인 뇌다. 따라서 화살표는 오른쪽 위로 그려진다. 그 바로 위에는 마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적인 마음이 있다. 불쾌한 감정들이 무의식에서 억압되는 것은 바로 이 의식적인 마음이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무의식 속에 억압된 감정들은 억압이 두려워 어떻게든 의식 표면으로 떠오르려는 경향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방어 기제다. 방어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의식적인 마음이 억압된 감정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게 하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 방어 기제의 일종으로 TMS가 생기며 이를 나타낸 것이 바로 왼쪽 위로 향하는 화살표다. 이제 환자는 신체에 나타나는 TMS의 다양한 증상에 온 주의를 쏟게 되어 오른쪽 상단의 불쾌한 감정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 그림은 TMS에 관해 알아야만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즉, TMS는 환자의 주의를 온통 끌 만큼 심각한 질환이 아니며 오히려 위장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마음껏 비웃어 줄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신체 구조적 진단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억압된 감정이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TMS가 더 이상 쓸모없도록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즉, 이제 TMS는 의식적 마음의 주의를 끌 만한 능력을 상실했고 방어 기제는 실패하고 만 것이다. 따라서 통증이 지속될 이유가 없다. 이 설명이 마치 공상 과학소설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나는 지난 17년간 수천 명을 상대로 한 치료 경험이 이를 입증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치료 전략. TMS 치료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것은 다음 두 가지다. TMS에 관한 사실을 알고 그 작동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그 하나고, 그것에 기초해서 행동하고 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두 번째다. 심리적으로 생각하라. 환자는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뇌가 어떻게 잘못 작동하는지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1장과 3장에서 이미 다루었다. 다음으로 통증의 심리학, 즉 인간은 오늘날과 같은 환경에서 많은 분노와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성격이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사람일수록 분노나 불안의 양도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다음으로 환자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주의를 통증이 일어나는 몸에 두지 말고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일이다. 나는 환자들이 통증을 느낄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라도 주의를 집안 문제, 돈 문제 등의 걱정거리를 비롯한 심리적 요인으로 돌려볼 것을 권한다.
그것은 뇌에게 더 이상 통증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 메시지가 마음속 깊이 각인될 때 통증은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모든 환자가 통증이 즉시 사라지기를 원하는데 즉시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좋아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통증이 왜 사라지지 않는 거죠? 에드나 빈센트 밀레이의 시의 마지막 행을 보면 통증이 즉각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명민한 머리가 단번에 포착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내 가슴은 무척 느리게 받아들이네. 가슴이라는 단어를 잠재의식으로 대체하면 의미가 더 분명해질 것이다. 의식적인 마음은 사물을 재빨리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잠재의식은 느리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과 변화를 재빨리 수용하지 못한다.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인데 왜냐하면 잠재의식이 재빨리 모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인간은 매우 불안정한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물을 빨리 변화시키고 싶어 할 때면 우리는 이 둔한 잠재의식에 대한 참을성을 잃게 된다. 자, 그렇다면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내 경험으로 볼 때 강의를 듣고 2주일에서 6주일이면 대부분의 통증은 사라졌다. 다만 환자가 통증이 사라질 날을 손꼽아 기다리거나 정해진 시간이 경과되었는데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실망한다면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인간이 기계가 아닌 이상 통증이 사라지는 데 걸리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다. 불편한 감정이 얼마나 많이 억압되어 있는가? 오랜 기간 쌓인 분노는 얼마만큼인가? 이제까지 받아왔던 신체 구조적 진단을 얼마나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가? 이처럼 다양한 요인이 관여하는 것이다. 뇌와 대화하라. 또 한 가지 유용한 전략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는 다소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름의 장점을 갖고 있다. 환자가 자신의 뇌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많은 환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효과를 보았고 이제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추천한다. 이 방법은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통증의 무기력한 희생자로 전락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에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뇌의 기만 전략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고 단호한 메시지를 두뇌에 전달하는 것이다. 환자들은 실제로 이렇게 함으로써 통증을 물리칠 수 있었다. 신체 활동을 회복하라. 환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방법은 모든 신체의 동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몸을 굽히고 물건을 들고 조깅, 테니스 등의 운동을 하는 등 모든 신체 동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몸을 굽히는 방법, 의자나 매트리스에 앉고 누울 때의 자세, 신발과 복대를 착용해야 한다는 등의 온갖 정확한 방법에 대한 의학적 미신을 떨쳐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허리, 어깨 등에 관련된 의학계의 다양한 분야에서는 그들의 낡은 신체 구조적 진단을 통해 이 나라의 반불구의 환자들을 양산해왔다. 비록 어려운 과정이기는 하지만 환자들은 이제 신체 동작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정상적인 신체 동작을 회복해야 한다. 신체 동작을 회복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신체 활동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마음의 주의를 몸에 묶어두는 데 있어 통증보다 더 효과적이다. 현대의 위대한 철학자 스누피는 당신의 마음을 감정적 문제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는 몸에 통증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이런 스누피를 창조한 만화가 찰스 슐츠는 분명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지닌 사람임에 틀림없다. 이제 나는 통증 그 자체보다 통증으로 인한 신체 활동의 제약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환자들은 단계적으로 활동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이 극복의 과정이 없으면 환자는 계속해서 통증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공포심에 관해 언급했지만 이처럼 신체 활동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을
신체 활동 공포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다. 이 공포심은 허리 통증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나는 지난 17년간 격렬한 운동을 포함한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회복하라는 주문을 수많은 환자들에게 했지만 이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말한 환자는 아무도 없었다. 따라서 나는 환자들에게 TMS 진단에 대한 확신이 섰고 그 결과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면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재개하라고 권한다. 그렇지 않고 섣불리 정상적인 동작을 회복하려 하다 보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 겁에 질려 치료 과정이 더디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신체 동작과 함께 통증이 생긴다는 사실에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 진단에 대한 강한 확신이 설 때까지는 이 조건화된 유형에 섣불리 도전하면 안 된다. 30대 중반의 변호사인 환자는 이 점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경험을 했다. 그는 치료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치고 2, 3주일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사라졌다. 다른 동작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끝내 한 가지 동작만은 두려워했는데 그것은 달리기였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달리기가 허리에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온 나머지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달리기보다 더 격렬한 운동은 할 수 있었지만 유독 달리기만 두려워했다. 그러기를 1년여. 그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절감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달리기를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통증이 재발했다. 이제 그는 달리기를 계속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청했지만 불행히도 나는 당시 휴가 중이어서 도움을 줄 형편이 못 되었다. 그는 계속 달리기를 하기로 결정했고 통증은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제는 허리가 아닌 등 쪽에 격렬한 통증이 시작되었다. TMS는 회복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흔히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그는 자신이 이제 통증을 극복해가는 과정에 있음을 확신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등 쪽 통증도 사라졌고 그 후에는 통증이 재발하지 않았다. 환자들은 TMS와 맞붙어 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증은 사라지지 않는다. 신체 동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동작을 회복하는 것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모든 신체 치료를 멈춰라. TMS의 회복에 있어 중요한 또 한 가지 요소는 모든 물리요법이나 신체적 치료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TMS 진단을 시작한 이후 12, 3개월 동안 나조차도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처방해왔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점이 있다. 내가 훈련받았던 낡은 전통의 틀을 깨는데 그처럼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이다. 물리치료를 처방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 즉 환자에게 TMS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마음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 과정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상충되는 것이다. 게다가 어떤 환자들은 물리치료사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어서 플라시보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 통증은 다시 재발했다. TMS를 치료하려면 통증과 그 치료에 대한 신체 구조적 설명은 모두 뿌리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증은 사라지지 않는다. 교정술, 온열치료, 마사지, 운동, 침 등은 모두 통증이 신체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이런 가정과 믿음을 뿌리치지 못하면 통증은 사라지지 않는다. 환자들에게 그동안 허리를 치료하기 위해 하던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중단하라고 하면 대개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신체적 치료법이 아니라는 점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신체적 치료법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은 상관없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권한다. 통증 환자들이 매일매일 되새겨야 할 것. 일일 준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TMS 환자가 되새겨야 할 생각을 정리한 것인데
매일 1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조용한 곳에서 하루에 하나씩 되새겨보면 된다. 나의 통증은 TMS라고 불리는 증상 때문이다. 신체 구조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가벼운 산소 결핍이다. TMS는 신체의 무해한 증상으로 무의식에서 억압된 부정적 감정 때문에 생긴다. TMS는 그런 불쾌한 감정에 대한 회피책으로 내 주의를 몸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내 허리는 문제가 없으므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어떤 신체 동작도 위험하지 않다. 모든 정상적인 신체 동작을 회복해야 한다. 나는 더 이상 통증에 얽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통증보다는 문제의 원인인 정서에 주의를 더 기울일 것이다. 나는 스스로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무의식이 나를 통제하도록 하지 않겠다. 나는 언제나 신체보다는 마음을 생각할 것이다. 두 번째 강의와 토론을 마치면 이제 TMS에 관한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제 환자들은 이 지식이 마음속에 가라앉도록, 즉 잠재의식 수준에서 자신에게 완전히 내면화되도록 훈련을 받는다. 왜냐하면 TMS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히 치료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2에서 4주일 후 환자들은 내게 전화를 걸어 통증이 없어졌는지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다. 나아지지 않았다면 다시 나를 찾아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자신처럼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환자들이나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통증이 없다가 다시 재발한 환자들의 소모임을 주선한다. 그 모임에서 환자들은 통증이 사라지지 않거나 재발하는 원인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TMS의 과정을 훨씬 더 깊이 각인시킬 수 있게 된다.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